까칠한 윤리, 숨통 트다. 장재봉 지음. 양날의 칼, 문명의 이기. 그들은 저마다 상대방의 머리를 붙잡고 칼로 옆구리를 찔러 함께 쓰러졌다. 그래서 그곳을 옆구리 벌판이라고 하였는데 그곳은 기브온에 있었다. 사무엘기 하권 2장 16절. 성경 말씀이 참 살벌합니다. 오늘은 요즘 세상이 옛날과 달리 폐악스러워졌다고, 인간의 감정이 메말라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옛날 옛적부터 세상에는 살벌하고 끔찍한 일들, 서로 죽고 죽이는 암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인간을 죄에서 구하려고 하느님께서는 당신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존재로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지하철 안에서 스마트폰 때문에 가장 손해를 보는 사람은 지하철 내 광고를 관리하는 업체와 전동차 안에서 물건을 파는 잡상인, 전단을 돌리며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는 거린들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고개를 들고 있는 사람이 없으니 요란한 선전 글귀도 무용지물이고 장사꾼들의 상품 선전도 전혀 먹혀들지 않는답니다. 사실 일행일지라도 각자 자기 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전 세계 소식이 실시간으로 파악되는 소통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의 소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10년 동안 했는데 그중 3년은 영성관장으로 살았습니다. 신학교 신입생들이 생활하는 영성관이라고 하면 상당히 정적이고 근엄한 기도와 영성이 가득한 곳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실 영성관장을 하던 그때가 개인적으로 가장 큰 세대 차이를 느낀 시기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낯선 사람들이 1년 동안 같이 생활하게 되는 영성관에서는 첫날에 자기소개를 하는 나눔의 자리가 있습니다. 같은 신입생들이지만 신학교에 들어온 사연은 저마다 독특합니다. 물론 나이 차이도 심하고 믿음의 성숙도도 천차만별입니다. 저는 그 점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첫날에는 나이가 많은 친구들부터 자기소개를 하도록 했습니다. 삶의 경험이 많으니까 들려주고 싶은 얘기도 많을 것이라 생각했고, 또 어린 친구들은 그런 자리에 부담을 느끼고 주저할 수도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글로 제출된 자기 역사서와 설문지에서는 전혀 다른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제 막 고등학교를 마친 친구들이 훨씬 풍부하고 다양한 어휘를 사용했으며 자신의 소견을 전개하는 솜씨도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가감없이 표현하는 투로 미루어 인터넷의 영향이 확실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매체는 인간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줍니다. 거기에다 재미도 있습니다. 또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도 생각이나 의견을 말할 수 있기에 대담성을 자라게 합니다. 인터넷이 갖고 있는 유익함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인터넷은 정보에 대한 목마름을 채워주고 빠른 시간에 많은 지식을 얻도록 도와주는 문명의 이기임에 틀림없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현대인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우리는 고독을 이길 수 있고 공허감을 메울 수도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자녀와 얼굴을 보며 통화할 수도 있습니다. 바쁜 시간 쪼개서 달려가지 않고 이메일 한 통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인터넷의 뛰어난 기능입니다. 방 안에 가만히 앉아서 전 세계 소식을 다 접할 수 있습니다. 이역 만리 떨어진 사람과도 교신할 수 있습니다. 20세기 초에 발터 베냐민은 21세기가 되면 문맹자는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지를 해독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는데요. 놀라운 예언이다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대화를 나누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형편을 살피면 인터넷이 가진 장점보다 맹점과 문제점이 훨씬 큰 것 같습니다. 인터넷을 정보 고속도로라 부르지만 갖가지 정보 속에는 유해한 것이 걸러지지 않은 채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자기 취향에 맞는 정보만 접함으로써 정보를 편향적으로 습득하여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인터넷은 정치적, 물리적 통제에서 자유로운 공간입니다. 그런 만큼 해킹, 바이러스 유포, 스팸 메일의 발송, 불법 복제와 같은 인터넷상 범죄들이 난무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술적인 통제 수단이 발달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정보의 홍수 속에서 너도 나도 시선을 끌기 위해 제목을 색다르게 붙입니다. 일명 낚시글이라고 하는 내용과 아무 상관이 없는 흥미본위의 제목을 붙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터넷은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토론하는 긍정적인 공간의 의미를 잃고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논쟁의 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댓글이 일으키는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흔히들 밤잠까지 설치면서 댓글을 적을 만큼 일하는 시간보다 훨씬 긴 시간을 인터넷에 바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댓글 공화국이라는 칭호까지 얻는 형편입니다. 사실 댓글 공간은 진솔한 자리입니다. 따라서 묻혀버릴 뻔한 진실이 밝혀지기도 하고 사회의 정치적 부정부패에 대한 비판적 기능도 갖습니다. 새로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매개로서의 순기능이 댓글의 원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의미가 사라지고 어느새 옆구리 벌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옆구리 벌판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서두의 성경 구절에 주목한 사람은 이해하겠지만 사실 너무도 끔찍한 일이 일어난 현장입니다. 옆구리 벌판은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곳입니다. 그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아브네르가 요압에게 부하들을 내세워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하니 요압도 좋다 하였다. 그래서 부하들이 일어나 정한 수대로 나갔는데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쪽에서 베냐민 사람 12, 다윗의 부하들 가운데에서 12이 나갔다. 그들은 저마다 상대방의 머리를 붙잡고 칼로 옆구리를 찔러 함께 쓰러졌다. 그래서 그곳을 옆구리 벌판이라고 하였는데 그곳은 기브온에 있었다. 사무엘기 하권 2장 14절에서 16절. 오늘날 옆구리 벌판은 바로 악플입니다. 악플은 보이지 않는 상대의 옆구리에 칼을 꽂는 행위입니다. 악플은 그를 접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증오심을 일으키게 하는 저급한 선동 문화이며 단지 나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최소한의 합리성을 묵살한 채 분노와 공격을 일삼는 혼돈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악플은 상대의 마음을 황폐하게 하고 메마르게 할 뿐 아니라 자신의 몸과 영혼을 축내는 자멸 행위입니다. 보이지 않는 상대를 찔러대는 내 마음이 결코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악플은 의견 개진이 아니라 자학 행위입니다. 잔혹한 표현과 절망을 씹는 불쾌한 찌꺼기에서 얻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자리는 유감스럽게도 너도 죽고 나도 죽는 옆구리 벌판의 비극을 초래할 뿐입니다. 말을 길게 발음하면 마알이 됩니다. 곧 마음의 알갱이라는 뜻이지요. 한번 뱉으면 다시 담을 수 없는 말에도 마음의 알갱이가 담겨 있는데 적는 글에는 내 혼과 영의 모습이 얼마나 뚜렷이 새겨지겠습니까? 귀를 씻고 싶어지는 말, 눈을 씻고 싶어지는 글은 올리지 말아야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의사소통이 쉬워질수록
소통의 질은 오히려 떨어져 시간만 낭비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고립에서 벗어나려고 카카오톡과 페이스북을 하지만 외롭다는 사실은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많은 가능성이 오히려 우리의 반성적 능력을 저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술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되짚어 반추할 여유를 잃고 막연한 기술 발전적 신화만을 받아들일 때 인간은 점차 자율성을 잃고 기술이 인간의 머리 꼭대기에 앉게 됩니다. 인간이 발명한 문명의 이기에 인간이 조작당하는 위험이 초래됩니다. 불과 한 세기 전만 해도 인간의 꿈은 끼니를 거르지 않고 새끼 배부르게 먹는 것이었습니다. 산업화 시대는 그 꿈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큰 산맥이 우리 삶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정보화 사회와 지식 사회의 과제는 그만큼 높고 광활합니다. 이제 스마트폰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모바일 폰을 갖고 소위 모바일 라이프를 사는 모바일 키드의 삶이야말로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라고 합니다. 모바일 키드의 하루는 스마트폰으로 시작해서 스마트폰으로 끝납니다. 휴대폰으로 학교가 파했음을 부모에게 알리고 기다리고 있던 학원 봉고차에 몸을 싣습니다. 긴 시간을 밖에서 보내는 아이들과 부모를 이어주는 끈이 휴대전화인 셈입니다. 아이들의 안전 확인도 시간 맞춰 학원 가도록 만드는 원격 제어도 휴대전화 하나로 이루어집니다. 휴대전화에 단지 통화 기능만 있었다면 아이들한테 부담스러운 족쇄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게임이며 온갖 오락거리를 장착한 첨단 기기인 통에 학원 봉고차 안에서나 쉬는 시간에나 짬짬이 그걸로 시간을 때우며 아이들은 이동식 생활에 젖어 있습니다. 한국의 앞선 디지털 문화와 펄펄 끓는 사교육열의 자화상입니다. 우리나라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사교육에 투입한 시간 대비 학업 성취도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말입니다. 유다인의 교육법에는 아이들을 평생 가르치려면 마음껏 뛰어놀게 하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실제로 운동이 학습 효과를 향상시킨다는 의학적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미국의 초등학생 생활연구도 일주일에 4시간 다른 공부 시간을 줄여 체육 시간을 늘렸더니 오히려 학생들의 수학과 글쓰기 성적이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아이들 체육 시간이 늘어날수록 학생들의 성적은 올라간다고 말합니다. 그런 연구 결과들은 운동이 뇌의 산소 공급량을 증가시키고 신경세포 사이의 연결고리를 강화해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과학적 근거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청소년 29%가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스마트폰으로 아이들은 쉽게 음란 동영상을 접하고 또래들과 별 생각 없이 공유한다는 사실입니다. 진정 자녀를 사랑한다면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고 건전한 이용을 위한 가정 내 규칙을 세워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사주는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사준 후에는 인터넷 사용량을 제한하는 요금제에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가 스마트폰을 어디에 많이 썼는지를 알려주는 앱도 깔아놓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됩니다. 아이들이 잘 때는 스마트폰을 부모 방에 보관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부모가 꾸준히 관리 감독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가족이 모이는 집 안에서는 스마트폰을 끄는 습관도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물론 부모들이 자녀와 대화하는 가정이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이 시간을 빌려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지 않으면 불안하고 허전해서 견디기 어려워하는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라는 무기를 주셨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는 세상에 만연한 악을 피하도록 지혜를 얻게 해주고
세상을 살리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줄의 글을 적을 때에도 그 문장에 내 삶과 영혼이 비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 작은 일이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가 됩니다. 나아가 나와 다른 너에 대한 관용과 배려를 키워서 인터넷이라는 광활한 공간을 헤매고 있는 이웃에게 생명으로 이끄는 주님의 용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다른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신 주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참맛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마음에 담긴 사랑과 용서의 알갱이를 터뜨릴 수 있습니다. 저는 사제로서 그것을 굳게 믿습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말로는 당신을 사랑한다 하면서 진심으로 말씀이신 당신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입으로는 당신의 복음을 좋다 하면서 당신께서 선물하신 참 행복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뜻과 다르게 깊이 병들어 있는 세상이 그 증거입니다. 저희가 세상을 탓하고 힘든 상황을 탓하고 피곤한 몸을 탓하고 분주한 일상을 핑계대며 사랑을 나누지 않은 결과입니다. 주님, 세상 아픔에 귀 기울이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세상의 신음소리가 저희 모자람을 지적하는 호소임을 깨닫게 하소서. 당신께서 주신 힘을 카인처럼 죄와 타협하는 데 사용하지 않게 지켜주소서. 주님만이 행복의 근원이심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